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독일에서의 외로운 밤들을 버티게 해준 건 오직 사랑하는 아내와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설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현관 타일 위에 놓인 반질반질하게 닦인 검은색 수제 남성 구두, 제 발 사이즈인 260미문보다 훨씬 큰 대략 275mm 정도 되어 보이는 그 낯선 물건이 저를 비웃듯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 안방에서 나온 아내 은영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3년간의 독일 법인 설립 업무를 마치고 예고 없이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의 반응치고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은영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본사에서 급하게 복귀하라고 해서 놀라게 해줄 생각에 미리 연락 못했어.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무거운 캐리어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현관에 놓인 그 낯선 구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두는 뭐야? 제가 구두를 가리키며 묻자 은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회사 후배가 며칠 전에 술 마시고 우리 집에서 잤거든. 깜빡하고 두고 갔나 봐. 은영의 대답은 겉으로 보기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15년을 함께 산 제게는 묘한 위화감을 주었습니다. 회사 후배, 은영은 평소 직장 동료들을, 특히 남자를 집에 데려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후배라고 하기에는 구두가 지나치게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의 질감이나 마감 처리를 보아하니 최소 100만 원은 좋게 넘을 고가의 수제품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이나 일반 직원이 신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죠. 거실로 들어서자 또 다른 변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집안의 풍경이 제가 기억하던 것과 미묘하게, 아니 확실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혼 때 함께 고른 낡고 편안했던 패브릭 소파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의 감도는 공기조차 낯설었습니다. 소파 바꿨네? 언제? 한 6개월 전쯤에. 예전 거 너무 낡아서 버렸어. 은영은 대답하면서도 제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길 때면 항상 오른쪽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 그녀의 손이 정확히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기어 올랐습니다. 장시간 비행의 피로를 씻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던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면대 위에 놓인 물건들이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쿵 내려앉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제가 쓰던 익숙한 물건들 대신 낯선 남성용 세면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산 고급 면도 크림, 프랑스 브랜드의 애프터 쉐이브 로션, 그리고 제가 사용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브랜드의 칫솔까지. 은영아, 화장실에 있는 이 세면용품들은 다 뭐야? 제가 큰 소리로 묻자 은영이 허둥지둥 화장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 그것도 그 후배가 쓰던 거야. 며칠 머물면서 사용한 건데 아직 정리를 못했어. 후배가 이렇게 비싼 걸 쓴다고? 이 면도 크림. 한국에서는 구하기도 힘든 15만 원짜리야. 제가 면도 크림을 들어 보이며 따져 묻자 은영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요즘 애들 돈 많이 쓰잖아. 브랜드 좋아하고. 은영의 대답은 갈수록 궁색해졌고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던 시원한 향수가 아닌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머스크 계열의 남성 향수 냄새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남자 향수 냄새가 나는데? 새로 산 방향제야. 남성용 향으로 된 거 있잖아. 요즘 그런 게 유행이래. 은영이 급하게 창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방향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채취와 섞인 명백한 향수의 잔향이었습니다. 게다가 은영은 평소 인위적이고 진한 향을 질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저 말고 다른 남자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숙이 제 자리를 차지한 채로 말이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의심을 억누르며 옷장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침실 서랍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15년 결혼 생활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판도라의 상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느껴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속옷들 사이로 언뜻 보이는 플라스틱 카드 한 장,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잠들 수 없는 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떠날 때의 설렘은 사라지고 배신감으로 일그러진 낯선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파헤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에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금색 로고. 그것은 서울 남산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그랜드 하디트의 룸키였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의 정막은 무거웠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은영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이토록 원망스럽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3년 만에 돌아온 날 밤, 아내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정우는 거실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키카드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습니다. 카드의 표면에는 체크인 날짜가 매직으로 작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5월 15일,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우가 귀국하기 바로 직전, 은영이 전화통화해서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정신이 없다며 유난히 바쁜 척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하네트 스위트룸으로 워크숍을 간다고? 정우의 입에서 허탈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영이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고작 10명 남짓한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경비 절감을 위해 회식조차 삼겹살집에서 하는 곳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특급 호텔 스위트룸 워크숍이라니. 그것은 너무나도 뻔뻔하고 조잡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호텔 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정우는 룸 업그레이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니문 커플이나 아주 특별한 VIP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였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거실 수납장과 아내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본능만이 그의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자주 들고 다니는 명품 핸드백의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펴서 테이블 위에 나열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아내의 이중 생활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기록들이었습니다. 청담동 스시 오마카세인 50만 원, 압구정 프렌치 레스토랑 디너 코스인 42만 원, 한남동 와인바 35만 원, 하나같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고가의 식당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혼자 지내며 1유로라도 아끼려고 마트 마감 세일을 기다리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내역들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랍스터, 캐비아, 빈티지, 샴페인, 은영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메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수증에 공통적으로 찍힌 인원수 이명, 그리고 결제 날짜였습니다. 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모두 수요일이었습니다. 정우는 달력을 확인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요일은 은영이 요가 학원에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새로 등록한 요가 수업이 너무 좋아서 늦게까지 하고 온다며 영상통화조차 피했던 그 수요일 밤들. 그녀는 요가 매트 위에서 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 낯선 남자와 최고급 요리를 즐기며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정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옷장을 여는 순간 낯선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평소 수수하고 실용적인 옷차림을 즐기던 은영의 옷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는 택조차 떼지 않은 최고급 명품 의류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등이 훤히 파인 과감한 실크 원피스,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타이트한 니트,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패턴의 블라우스들, 백화점 명품관에서나 볼 법한 브랜드 로고들이 정우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선정적인 디자인의 속옷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붉은색 레이스, 투명한 시스루 란제리, 가터벨트. 15년 결혼 생활 동안 은영은 단 한 번도 이런 속옷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편안한 면 속옷을 선호했고 정우에게도 그런 것이 좋다고 말해왔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치장은 정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능적인 속옷을 입고 화려한 드레스를 걸친 채 은영이 미소 지었을 대상은 정우가 아닌 다른 남자였습니다. 정우는 속옷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얇은 레이스가 찢어질 듯 구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는 안방 화장대로 다가갔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각종 화장품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로드숍 화장품을 쓰던 은영의 화장대에는 샤넬, 디올, 에스티로더 같은 고가의 수입 화장품들이 즐비했습니다. 파운데이션 하나에 15만 원이 넘는 것들이었습니다. 화장대 구석, 립스틱 정리함 뒤편에 숨겨진 듯 놓여있는 작은 벨벳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은 초록색의 고급스러운 케이스였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묵직한 중량감이 느껴지는 남성용 메탈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였습니다. 정우 자신도 차마 엄두를 내지 못해 구경만 했던 시계가 아내의 화장대 깊은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은영이 샀을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남자의 물건이거나 혹은 은영이 그 남자에게 선물하기 위해 준비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정우는 시계를 꺼내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스틸 백 케이스에 정교하게 각인된 영문 이니셜이 보였습니다. 사. 정우의 이니셜인 J, W와는 전혀 다른 낯선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KMS. 정우는 나직에 그 이니셜을 읊조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아내는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혹은 깊은 관계를 맺으며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후배가 두고 간 물건이라던 현관의 구두, 화장실의 칫솔, 그리고 이 시계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KMS라는 한 남자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 속에서도 정우는 다음 행동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뛰쳐나와 식탁 위에 놓인 은영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정우와 함께 찍은 결혼기념일 사진이 여전히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정우는 곧장 이메일함으로 들어갔습니다. 받은 편지함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범죄자는 항상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는 휴지통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수백 개의 스팸 메일 사이에서 눈에 익은 이니셜이 보였습니다. 보낸 사람 KMS 민소, K at hospital. net. 병원 도메인을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정우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메일을 클릭했습니다. 삭제된 메일의 내용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어떤 장문의 편지보다 파괴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평소 그곳에서 봐. 당신이 좋아하는 샴페인 준비해 둘게. 빨리 보고 싶어. 또다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그곳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만남이 일회성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습관적인 관계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어둠 속에 잠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사리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3년간의 그리움은 추악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말한 외로움은 정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품에서 쾌락을 탐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노트북을 덮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화면에 뜬 이메일 내용을 촬영했습니다. 찰칵 하는 셔터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의 단계는 지났습니다. 상대는 의사로 추정되는 재력가. 그리고 아내는 그에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정우는 KMS라는 이니셜과 이메일 주소를 메모장에 적어 넣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알려줘야 했습니다. 정우는 어둠 속에 잠긴 안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꿈을 꾸며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는 예전에 순진했던 남편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잔혹하고 철저한 복수의 서막이 오를 것입니다. 정우는 식탁 의자에 앉아 노트북 화면 속의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며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힘있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 검색 결과가 하나씩 뜰 때마다 제 심장 박동은 빨라지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강민수라는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쉬워서 허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밖으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었으니까요. 흉부외과 명의 강민수 교수,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 백인 선정, 각종 의학 칼럼과 방송 출연 영상 속에서 그는 지적이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헌신적인 의사, 학생들에게는 존경받는 스승,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은 그의 개인 SNS에 올라온 완벽한 가장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에 직접 요리를 해주고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사진들. 그 사진들 아래에는 워너비 남편, 스윗한 의사 선생님 같은 찬양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내 아내와 호텔을 드나들며 쾌락을 즐기는 동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토록 완벽한 연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또 다른 피해자.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강민수의 아내 박소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강남구 청담동에서 블룸가든이라는 플라워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단아하고 우아한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그늘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파국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도 알아야 해.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피해자라는 동질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을 깨부수고 싶다는 비틀린 복수심이 꿈틀거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청담동 블룸가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꽃내음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씁쓸한 제 마음과는 정반대로 가게 안은
화사한 봄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꽃을 다듬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사진보다 훨씬 더 마르고 창백해 보이는 인상의 박소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꽃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상냥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의 침대에서 뒹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손님에게 친절한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갈무리하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생신이라서요. 좀 화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꽃다발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에 맞춰서 추천해 드릴게요. 소희는 능숙하게 꽃냉장고에서 꽃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백합과 리시안셔스, 그리고 연분홍색 장미를 조합하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꽃이 다듬어지는 동안 가게 안에는 가위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어색한 침묵을 깨야 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장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다 디자인하고 만들어요. 이 일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걸요. 혼자 하시기엔 힘드실 텐데 바깥 양반이 좀 도와주시진 않나요? 제가 툭 던진 질문에 소희의 가위질이 0.1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바빠서요. 의사거든요. 종합병원 흉부외과 과장이라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불규칙해요. 아, 의사 선생님이시구나. 그럼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남편분이 능력도 있으시고 안정적이시니까요. 제 입에서 나오는 가식적인 칭찬이 역겨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꽃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술이 있으면 며칠씩 연락도 안 되고 특히 응급 환자가 생기면 휴일도 없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체념과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요즘도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말도 마세요. 특히 수요일마다 중요한 정기학회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그날은 아예 늦게 들어와요. 가끔은 병원 근처 호텔에서 자고 올 때도 있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내 은영이 요가 수업을 핑계로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던 바로 그 요일이었습니다. 강민수는 학회 세미나, 은영은 요가 수업. 두 사람은 서로의 배우자에게 각기 다른 거짓말을 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말이 낯선 남자에게 너무 많은 가정사를 털어놓았다고 생각했는지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꽃다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녀가 내민 꽃다발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꽃다발이 마치 두 사람의 불륜을 축하하는 조화처럼 보였습니다. 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면서 저는 소희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단지 믿었던 남편에게 기만당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피해자였죠. 가게 문을 나서려던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소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손님. 뭐 불편하신 거라도? 아니요. 꽃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요. 종종 들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당신 남편이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물증. 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완벽한 증거를 잡은 후에 터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저 여자도 저도 이 지옥에서 확실하게 탈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가끔은 너무 바쁜 남편분보다 사장님 자신을 더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꽃처럼 시들지 마시고요. 주제 넘은 말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소희는 제 말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슬픈 눈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거리의 소음이 귓가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저 여자는 단순한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게 될, 그리고 이 복수극을 함께 완성해야 할 저의 유일한 동맹군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가짜 어머니 생신 선물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선물을 준비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강민수와 내 아내 은영, 두 사람의 파멸이라는 선물을 말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3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가짜 행복, 내가 갈기갈기 찢어줄 테니까. 정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블룸가든의 간판을 한 번 더 올려다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꽃집이 아닌 또 다른 사냥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이 맞나요? 소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강민수와 제 아내 은영이 카페 창가에 앉아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그것은 3년 전, 제가 독일로 떠나기 전 은영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소희의 맑은 눈망울에서 툭 하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액정 화면 위를 적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리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장님도 진실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 잔인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제 상처를 다시금 후벼 파는 일이었으니까요. 소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배신감, 슬픔, 그리고 무너져 버린 믿음에 대한 애도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실체를 마주한 충격은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듯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한참을 울던 소희가 젖은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행동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중요한 학회 세미나가 있다고 늦게 들어왔는데 정작 병원 홈페이지 학회 일정에는 아무런 공지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도 예전보다 훨씬 신경 써서 챙기고 화장실 갈 때도 꼭 가져가고 소희의 고백은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끔찍한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죠. 저는 소희에게 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미행하며 찍은 펜션 주차장에 세워진 강민수의 BMW 차량.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펜션 로비로 들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영의 가방에서 발견한 콘돔과 펜션룸 키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해지자 소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서서히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막막해 보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입니다. 이런 더러운 배신을 용서하고 평생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어서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라 예민하기도 하고 아이가 받을 상처가 너무 걱정돼요. 엄마로서의 본능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사장님,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더욱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이가 알게 된다면 그게 더 큰 상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 자신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 말에 소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우선 더 확실한 증거부터 모아야겠어요. 법적으로도 제가 유리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아이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절대 그 사람에게 뺏기지 않을 거예요.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증거들, 펜션 주차장 사진이나 영수증만으로는 법정에서 불륜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라면 현장을 직접 잡는 거죠. 두 사람이 펜션방에 함께 있는 그 순간을요. 현장을 급습한다는 말에 소희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남편의 일정을 파악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먼저 가서 잠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협력할게요. 더 이상 저도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부터 저와 소희는 기묘한 공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배우자를 감시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소희는 남편의 태블릿 PC와 연동된 캘린더를 통해 스케줄을 확인했고, 저는 은영의 통화 내용과 외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남편이 저녁 6시에 퇴근한다고 하네요. 평소보다 일러요. 은영이도 오늘 요가 수업이 일찍 시작한다고 나갔습니다. 오늘입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드디어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 저녁을 먹고 경기도 외곽의 펜션으로 이동하는 루트였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수요일을 데이로 잡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날 끝장을 보죠. 소희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 대신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꼭 현장을 잡아야 해요. 두 사람 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거예요. 우리는 펜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성능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준비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신고할 타이밍까지 계산했습니다. 수요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은영을 마주할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외출 준비를 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셌습니다. 웃어라, 마음껏 웃어둬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니까. 드디어 결전의 날, 수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일찌감치 약속 장소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소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 지금 출발했어요. 검은색 BMW, 차량 번호 3456, 회색 정장 차림이에요. 저 역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내도 나갔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의 하이힐. 30분 뒤 펜션 근처에서 뵙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펜션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룸미러에 비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펜션 진입로에서 소희의 차가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결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 언덕 위의 펜션방 2035호. 그곳이 바로 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심판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룸서비스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문을 두드리는 주먹에는 터질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2035호의 문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긴장감이 복도를 메웠습니다. 누구세요? 룸서비스 시킨 적 없는데요. 문 안쪽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소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소희는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잠시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정우가 능청스럽게 대꾸하자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샤워 가운을 걸친 강민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강민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우는 문을 있는 힘껏 밀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신 뭐야? 강민수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정우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낯익은 여인에게 꽂혔습니다. 강민수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어머, 자기야. 누구 왔어? 침대 위에서 낯뜨거운 차림으로 누워있던 은영이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우와 마주치는 순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여보? 상황 파악이 끝난 두 남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널브러진 와인병, 흐트러진 침대 시트, 바닥에 떨어진 속옷들, 역겨운 불륜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족 상견례하러 왔습니다. 두 분 즐거우셨습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서늘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독일에서 언제? 은영은 패닉 상태에 빠져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지만 이미 그녀의 추악한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습니다. 강민수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희야, 오해하지 마. 이건, 그래, 오해야. 그냥 상담할 게 있어서 만난 거야. 정말이야.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소희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샤워 가운을 입고 침대 위에서 상담을 해? 당신은 환자랑 상담할 때도 팬티만 입고 하니? 소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강민수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수십 장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와 방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펜션으로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건 강민수는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치부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전 문 밖에서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할까?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할 기회를 보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아. 나도 소희랑 정리하고 올게. 우리 행복이 더 중요하잖아.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은영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들으셨죠? 아주 아름다운 사랑하시네요. 가정을 깨부수면서까지 쟁취하고 싶은 그 대단한 사랑.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이혼합시다. 그리고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갈 테니까 각오해. 은영이 침대에서 내려와 정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없어서 외로워서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이거나. 정우는 매정하게 은영을 뿌리쳤습니다. 외로워서? 3년 동안 타지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일한 나보다 네가 더 외로웠다고? 웃기지 마. 넌 외로웠던 게 아니라 그냥 더러운 욕정을 채우고 싶었던 거야. 한편 구석에 몰린 강민수는 소희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잘못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우리 준영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소희는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헌신했던 사랑의 결과가 고작 이런 비참한 구걸이라니.
그녀는 마지막 미련조차 털어내버렸습니다. 준영이 핑계 대지 마.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어. 내 아들이 당신 같은 파렴치한 인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꼴 더는 못 봐. 소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정우 역시 은영에게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내일 변호사 통해서 연락 갈 거야.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내 짐은 다 싸서 경비실에 맡겨둘 테니까. 정우가 방을 나서자 2035호에는 두 불륜 남녀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이 남겨졌습니다. 복도로 나온 정우와 소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도 엿보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우 씨도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소희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 법정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저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다짐하면서요. 펜션을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등 뒤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주거 침입이나 다른 명목으로라도 놈들을 괴롭혀줄 방법은 무궁무진했으니까요. 정우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아주 진상을 보여주는군. 정우는 백미러로 경찰차에 연행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임하기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펜션 사건 이후의 일주일은 그야말로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국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상대방이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현장 동영상, 녹음 파일, 사진, 영수증, 완벽하네요. 위자료는 최고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소희 역시 강민수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영은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친구 집에 얹혀 살며 끊임없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다 설명할게. 변호사님 통해서만 이야기하세요.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역겨우니까. 저는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은영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화장기 없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은영이 제 옷소매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웃기지 마. 네가 진정으로 속죄하는 방법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거야. 그리고 위자료나 준비해. 네가 산 그 명품들 다 팔아도 모자랄 테니까. 강민수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소희가 병원 이사회에 남편의 불륜 사실과 진료 시간 조작 등의 비위 행위를 낱낱이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라는 타이틀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불륜남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 게시판은 그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고 결국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2달 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강민수와 김은영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는 우리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재산 분할 역시 저에게 70%가 인정되어 살던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소희 또한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막대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법정을 나서던 날 은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인 거야? 우리 15년 세월이? 15년 세월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잘 살아라.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일에 매진하며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소희와는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소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 씨, 시간 되시면 가게 한번 들러보세요. 리모델링 했거든요. 오랜만에 찾은 블룸가든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간판도 뉴스프링 새로운 봄으로 바뀌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소희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의 그늘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드님은 잘 지내나요? 네, 처음엔 좀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많이 밝아졌어요. 오히려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 안 봐서 좋대요. 속이 다 시원하다나 봐요.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소희 씨 얼굴도 정말 좋아 보여요. 정우 씨 덕분이에요. 그때 정우 씨 아니었으면 전 평생 바보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진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지옥을 겪어낸 전우이자 서로의 가장 밑바닥을 봐버린 사이, 그 끈끈한 유대감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사람은 안 만나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혼자 지내는 자유가 꽤 괜찮더라고요. 소희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챙겨야 하고 가게 일도 바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 보는 눈을 좀 더 길러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는 마주보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야죠. 우리 둘 다 아직 젊잖아요. 제가 말하자 소희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고 가끔은 소희의 아들 준영이와 함께 캠핑을 가기도 했습니다. 준영이도 저를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갔습니다. 돗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는데 준영이가 대뜸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와 소희는 동시에 사례가 들려 콜록거렸습니다. 준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소희가 얼굴이 빨개져서 아들을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랑 있으면 엄마가 웃어요. 예전 아빠랑 있을 땐 맨날 울기만 했는데 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라면 엄마 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준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영아. 삼촌이 노력해볼게. 내 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할게. 소희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소희 씨,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볼까요? 이번에는 배신 없는 진짜 사랑으로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석양빛이 붉게 물든 한강변.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배신과 아픔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진짜 행복이라는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내일로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저 멀리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더없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름다운 재임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의 끝이 고작 7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정의된다는 사실이 처음엔 허무했지만 그 돈은 단순한 위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은 고통의 대가이자 제 새로운 인생을 위한 종잣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하고
낡은 가구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은영과 함께 쓰던 물건들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모조리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해외 사업부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임원으로 승진했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다시금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은영과 강민수의 소식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은영은 위자료를 갚기 위해 살던 집 보증금까지 뺐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허름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도 불륜 사실이 소문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녔던 그녀가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강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료계라는 바닥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학회에서의 제명은 물론이고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해 더 이상 한국에서는 의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도망치듯 동남아시아의 작은 시골 병원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명이라는 타이틀도 존경받던 사회적 지위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오랜만에 소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찼습니다. 네, 덕분에요. 꽃집도 리모델링하고 아들도 이제 적응해서 잘 지내요. 우리는 주말에 소희의 꽃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새로 단장한 블룸가든은 이름처럼 싱그러운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을 가진 프리지어가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소희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의 그늘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당당한 사장님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드님은 좀 어때요? 사춘기라 힘들진 않나요? 처음엔 좀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많이 밝아졌어요. 오히려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 안 봐서 좋대요. 속이 다 시원하다 나아봐요.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소희 씨 얼굴도 정말 좋아 보여요. 정우 씨 덕분이에요. 그때 정우 씨 아니었으면 전 평생 바보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진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지옥을 겪어낸 전우이자 서로의 가장 밑바닥을 봐버린 사이, 그 끈끈한 유대감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사람은 안 만나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혼자 지내는 자유가 꽤 괜찮더라고요. 소희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챙겨야 하고 가게 일도 바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 보는 눈을 좀 더 길러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는 마주보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야죠. 우리 둘 다 아직 젊잖아요. 제가 말하자 소희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고 가끔은 소희의 아들 준영이와 함께 캠핑을 가기도 했습니다. 준영이도 저를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우리는 한강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습니다. 돗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는데 준영이가 대뜸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와 소희는 동시에 사례가 들려 콜록거렸습니다. 준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소희가 얼굴이 빨개져서 아들을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랑 있으면 엄마가 웃어요. 예전 아빠랑 있을 땐 맨날 울기만 했는데 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라면 엄마 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준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영아. 삼촌이 노력해볼게. 네 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할게. 소희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5년간 잊고 살았던 그 따스함이 제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소희 씨,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볼까요? 이번에는 배신 없는 진짜 사랑으로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석양빛이 붉게 물든 한강변,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배신과 아픔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진짜 행복이라는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내일로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저 멀리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더없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름다운 재임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의 끝이 고작 7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정의된다는 사실이 처음엔 허무했지만 그 돈은 단순한 위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은 고통의 대가이자 제 새로운 인생을 위한 종잣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하고 낡은 가구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은영과 함께 쓰던 물건들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모조리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해외 사업부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임원으로 승진했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다시금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은영과 강민수의 소식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은영은 위자료를 갚기 위해 살던 집 보증금까지 뺐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허름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도 불륜 사실이 소문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녔던 그녀가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강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료계라는 바닥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학회에서의 제명은 물론이고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해 더 이상 한국에서는 의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도망치듯 동남아시아의 작은 시골 병원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명이라는 타이틀도 존경받던 사회적 지위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오랜만에 소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찼습니다. 네, 덕분에요. 꽃집도 리모델링하고 아들도 이제 적응해서 잘 지내요. 우리는 주말에 소희의 꽃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새로 단장한 블룸가든은 이름처럼 싱그러운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을 가진 프리지어가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소희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의 그늘진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당당한 사장님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드님은 좀 어때요? 사춘기라 힘들진 않나요? 처음엔 좀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많이 밝아졌어요. 오히려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 안 봐서 좋대요. 속이 다 시원하다나 봐요.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소희 씨 얼굴도
정말 좋아 보여요. 정우 씨 덕분이에요. 그때 정우 씨 아니었으면 전 평생 바보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진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지옥을 겪어낸 전우이자 서로의 가장 밑바닥을 봐버린 사이, 그 끈끈한 유대감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사람은 안 만나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혼자 지내는 자유가 꽤 괜찮더라고요. 소희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챙겨야 하고 가게 일도 바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 보는 눈을 좀 더 길러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는 마주보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야죠. 우리 둘 다 아직 젊잖아요. 제가 말하자 소희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고, 가끔은 소희의 아들 준영이와 함께 캠핑을 가기도 했습니다. 준영이도 저를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갔습니다. 돗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는데 준영이가 대뜸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와 소희는 동시에 사례가 들려 콜록거렸습니다. 준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소희가 얼굴이 빨개져서 아들을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랑 있으면 엄마가 웃어요. 예전 아빠랑 있을 땐 맨날 울기만 했는데 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라면 엄마 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준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영아, 삼촌이 노력해볼게. 내 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할게. 소희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5년간 잊고 살았던 그 따스함이 제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소희 씨,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볼까요? 이번에는 배신 없는 진짜 사랑으로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석양빛이 붉게 물든 한강변.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배신과 아픔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진짜 행복이라는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내일로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저 멀리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더없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름다운 재임학의 시작이었습니다.